자, 주제 5번 3단원 이제 신라 말기의 상황 and 후삼국 애프터 삼국의 성립 단원 볼 건데요. 드디어 신라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잘 나갔던 신라도 이제 끝을 보게 돼요. 결국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죠.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결국 정치가 썩는 거예요. 이때는 왕조이기 때문에 왕이 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왕을 서로 하겠다고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는 뭐 이러한 가운데 결국 이제 실제로 해공왕이 살해되는 왕을 죽여버리고 또 왕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150년 동안 일어났고요. 20명이 150년의 기간 동안 바뀌었대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면 나도 한번 왕이 돼볼까? 라는 생각으로 지방에서 지방 호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헌창이라는 헌창이라는 분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반란 중에 김헌창의 난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이분의 반란은 상당히 좀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 67페이지 보면요. 그 밑에 김원창의 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이분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유야 난을 왜 일으켰는지는 뭐 왕이 되고 싶어서 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일으킨 난에 보세요. 이렇게 응? 어, 5개 주가 여기 난 때 김원창의 동조할 만큼, 가담할 만큼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다. 이게 성공했다면 또 신라의 역사가 바뀌었겠죠.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이 김원창의 반란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 신라는 점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김원창도 김원창이지만 특히 신라 때에는 더 유명하신 분이 있네요. 보고 보고 또 보고 싶은 장보고.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다시 교과서 67페이지 이분의 동상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분의 동상을 직접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요. 다녀왔잖아요. 자,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보고의 동상이고요. 산둥 버파원이라는 데가 지금 중국 산둥반도에 있는데 선생님이 장보고를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갔다 왔어요. 보이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분을 보기 위해서 갔다 온 거 아니겠니? 어? 자, 밑에서 찍어보고요. 가기 전이고요. 다시. 자, 이날 또 비가 왔더라고요. 보세요. 멋있죠? 위풍당당 장보고 장세준. 장씨로서 상당히 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위인 중에 한 분이세요. 멋있죠? 장보고 이제 장보고를 이 법화원이라는 절에서 거의 뭐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해요. 뒤태 보세요. 뒤태도 아주 그냥 늠름하기 짝이 없네요. 보세요. 또 이제 법화원 절이니까 저 위에 가면 그 불상이 하나 있는데 이 불상이 스케일이 또 어마어마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또 불상을 보러 기어 올라갔죠. 자, 장보고 비가 오는 날 장보고를 보고 쭉 올라가니까 뒤에 불상 보이죠. 위에서 봤던 장보고의 모습.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역시 중국 스케일은 장난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죠. 보세요. 이 불상을 돌로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해요. 올라가면 진짜 바다가 다 보여. 어? 야, 이 올라가는 길이고요. 야, 이렇게 밑에서 불상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엄청나요. 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장보고 당나라 가서 장군이 됐고요. 이제 신라에 오는 상인들 또 노예 신라 출신의 그 노예들 보면서 이 장보고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신라에 돌아가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 교과 다시 한번 다시 보고 할게요. 청해진을 설치하고요. 여기서 이제 당나라와 뭐 일본 또 신라 왔다 갔다 하는 그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상인들을 이 장보고가 지켜준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그러니까 호위무사 같은 거 해준 거죠. 왜냐하면은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하러 가면 중간에 해적들이 다 만나면 다 털릴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장보고가 딱 지켜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가 있고 세력이 강해지고 백성들이 막 이렇게 영웅처럼 떠받들다 보니까 이제 이 왕도 이 장보고를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보고가 왕위 계승 문쟁에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부하였던 염장이라는 부하, 염장한테 칼 맞고 나이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해요.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라 말기에 벌어졌다는 거고요. 그만큼 권력 다툼이 치열했다. 왕위 쟁탈전이 아주 치열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 통제 계속 약해지면서 지방 세력이 더욱더 성장을 하는데 그 지방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호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족. 자, 호족. 한마디로 지방 세력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족은 뭐라고요? 지방에 세력이 있는 지방 세력가들. 음? 일단은 군대가 있어야 되고 힘이 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성주, 내가 성의 주인이야, 내가 장군이야 라고 칭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세금 나한테 바쳐 이렇게 지방 호족들이 농민들을 직접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중앙의 왕은 정치를 안 하고 맨날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 대립되는 세력들 어떻게 하면 얘네들 다 잡아 죽칠까 뭐 이러한 생각들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또 안게 되죠. 그 농민들도 못 살겠다. 게다가 자연재해 기근으로 엎친 데 덮치네. 중앙의 귀족들 사원들만 땅을 계속 넓혀가네. 게다가 정부는 세금만 더 내래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대로 다 죽는 거야. 어차피 다 죽는다고 하면 뭐라도 하자. 봉기라도 일으키자. 그래서 농민봉기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수많은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 한번 볼게요. 교과서 68페이지 보시면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그 지역의 수많은 봉기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사벌주라고 하는데 사벌주 여기 지금은 상주예요. 꽃감이 유명한 여기에 원종과 애노 원종 애노 자 농민이에요. 농민들이 세금만 자꾸 내라고 하니까 여기서 난을 일으켰고요. 또 요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 농민봉기는 또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봉기 일어나죠. 지방 호족도 반란 일으키죠. 아까 그 김원창이랑처럼 왕위권 쟁탈전에서 밀린 사람들 또 반란 일으키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응? 그 가운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호족들이 이제 힘을 갖게 되고요. 호족들이 막 이제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야, 이 나라 이제 이게 나라냐라고 생각하며 이 왕의 이 지방 호족들 또는 뭐 신라의 부패한 정치 귀족들의 불만을 품었던 육두품 애들이 이제 불만을 점점점 더 갖게 돼요. 자, 얘네들은 가장 큰 불만은 신라의 골품제예요. 골품제.
골과 품으로 나눠놨는데 골과 품은 완전 달라요. 육두품은 품이잖아요. 품. 그러니까 골만 높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귀족이 될 수 있는데 육두품과 같은 품은 아무리 품이 높아도 고위 관직 진출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정치 개혁을 요구한다 한들 골들, 성골, 진골, 이 귀족들, 왕족들은 절대 받아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신라는 답이 없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 또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네. 그동안 신라는 불교가 국교로서 발전했을 텐데 기존의 불교는 교정 중심이었어, 교정. 자, 교정이라 나와 있죠, 교정. 자, 교정은요, 뭘 강조하냐면 교정이니까 교리를 강조해, 교리. 자, 어떻게 해라. 불교 이론이에요. 근데 이 교리는 어디에 나와 있겠니? 불교 경전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교정은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종파다. 자, 그러면 교리나 경전을 이해하려면 경전을 잘 읽고 해야 되는데 일반 농민들은 이거 잘 몰라요. 경전 몰라. 게다가 호족들도 싸움은 잘하고 전쟁은 잘하지만 좀 대가리는 조금 많이 조금 비어있는 호족들이 많아요. 무식해요. 그래서 교정은 주로 이제 문자 좀 쓸 줄 아는 귀족 중심의 종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호족들이나 농민들은 경전을 읽지 못하잖아. 근데 이런 가운데 야 경전 몰라도 돼. 참선만 하면 돼. 참선. 참선이라는 게 뭐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뭐 수행평가 보는 게 아니에요. 수행평가도 좀 고통스럽긴 한데 수행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련. 수련하는 행동.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던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종이라고 해요. 선종. 선종. 자, 선종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종은 뭘 중시했다? 수행을 중시했다. 참선, 수행. 이게 같은 말이에요. 참선과 수행을 강조해서 선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종은 당연히 교정에 대비되는, 교정의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종파다 보니 아무래도 호족들은 교정보다는 선정을 더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 중에서도 내가 수행을 했더니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부처가 됐어. 내가 부처다. 내가 미륵 부처야. 나는 관심법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읽어. 누구인가? 이렇게 어, 내가 부처님이라고 착각했던 궁예라는 호족도 선종을 믿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풍수지리가 요때 유행을 하네. 풍수지리. 그러니까 선종을 믿었던 스님들이나 호족들이 야 내가 여기서 수행을 하니까 뭔가 기가 잘 이렇게 뭔가 잘 기가 서는 뭔가 수행이 잘 되는 곳이 있더라. 결국 지형에 따라서 기가 몰리는 곳이 있고 기가 빠지는 데가 있고 뭔가 지역마다 뭔가 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풍소질이 아니겠니? 자, 이거를 일단 보급한 분이 도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선종의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종은 주로 수행을 하다 보니 산 같은 데 가서 수련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의 지형이라든지 물길이라든지 뭔가 이런 명당 지역, 배산 임수 지역이 어딘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이 지역은 뭔가 범상치 않아. 여기서 왕이 나올 것 같아. 여기가 새로운 나라의 수도가 될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풍소지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 입장에선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지역이 되게 좋은 지역이야?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지역이야? 야, 성남 지역이 뒤에 남한산성이 있고 탄천이 있고 야,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뭐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수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풍소지리 하시는 분 얘기한다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풍소지리는 결국 수도였던 금성, 경주 중심의 지리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방 세력가였던 자, 누구는 너무 좋은 거야? 호족들이 좋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족들은 새로운 사상, 즉 선종과 풍소지리 요 두 가지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데 또 세력을 강화하는데 많이 이용을 했다. 그래서 호족들 중심의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견훤이 후백제를 옛날 백제 땅에다가 건국했고요. 궁예는 후고구려를 또 옛날 고구려 땅에 건국을 하게 돼요. 900년, 901년. 교과서 아까 지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견훤은 완산주라는데 여기 보이죠? 지금의 비빔밥이 유명한 전주에다가. 근데 여기는 옛날 백제 땅이니까 백제 사람들은 신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어요. 게다가 신라 말기 가면은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백제가 좋았다. 이러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철원에다가는 궁예가 또 이제 후고구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고구려라는 이름을 태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또 마진이라고 이름 바꾸고 막 이름 계속 바꿔요. 궁예는 미쳐가지고 막. 근데 이제 그러다가 왕건이 궁예의 뒤를 이어서 궁예를 몰아내고 이제 후고구려의 뒤를 이은 고려를 다스리게 되고 고려가 후백제와 통일신라를 이제 통합하면서 다시 재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고려 다음 단원 시작할 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후삼국의 성리까지 하고 마무리한다. 오케이, finish.